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끝났다면 이를 서비스할 서버가 필요합니다. 직접 서버를 구축할 여력이 안 된다면 웹 호스팅 업체의 VP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호스팅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버의 관리도 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사양에 따라서는 비용도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웹 호스팅 업체의 VPS의 웹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할 VPS의 운영체제는 우분투 서버입니다. 리눅스 환경의 원격 서버는 SSH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CLI 환경만으로 작업하기에는 제한적이라서 GUI 환경이 필요하지만 리눅스는 CLI 환경만으로 완벽하고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X 옵션을 사용하면 X11 포워딩이 가능해집니다. 로컬의 시스템 클립보드를 원격 서버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리모트 서버에 설치된 GUI 애플리케이션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버에서는 주로 루트 권한으로 작업을 하므로 웹 호스팅 업체에서 루트 계정을 생성해주기도 하지만 일반 계정만 생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반 계정만 생성되어 있는데 루트 계정을 추가하고 싶다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루트 계정은 SSH로의 로그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루트 계정도 SSH로의 로그인을 허용하고 적용하기 위해 SSH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루트 계정으로 원격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서버에 접속하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패키지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등록된 레파지토리들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할 패키지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패키지들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후 굳이 리부팅을 할 필요는 없으나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기 전에 리부팅하겠습니다. 리부팅하면 원격 서버가 재시작되면서 SSH 연결이 자동으로 끊기게 됩니다. 원격 서버의 재시작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금 여유를 갖고 SSH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SSH로 다시 접속하기 전에 SSH 클라이언트 환경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SSH로 접속할 때 매번 옵션과 로그인 계정 등의 정보를 추가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으로만 SSH로 접속할 수 있게 나머지 정보는 호스트 이름별로 미리 설정해 놓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SSH로 접속할 때 호스트 이름만 뒤에 붙여 실행하면 됩니다. 서버의 타임존을 확인하겠습니다. 서버가 설치된 로케이션과 무관하게 원하는 타임존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로케일에 맞추는 것보다 ETC, UTC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빈번히 설정 파일을 편집해야 하므로 CLI 환경의 텍스트 편집기는 중요합니다. 저는 빔 편집기를 선호합니다. X11 포워딩을 활성화했으므로 시스템 클립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빔 GTK3를 설치하겠습니다. 빔 GTK3를 기본 텍스트 편집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는 사용자 취향에 맞게 구성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의 구성 환경을 Git 서버의 레파지토리로 관리해주는 비밀을 설치하겠습니다. 비밀 설치는 간단히 패스가 잡힌 경로에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비밀의 최신 정식 버전은 2025년 기준으로 2.5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비미 2.6이 정식으로 배포될 예정인데 비미 2.6은 비미 2.5에 비해 많은 부분의 개선이 있을 예정이라서 비미 2.6RC 버전이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미 2.6RC 버전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비미의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비미 이닛 혹은 비미 i를 실행하면 Git 서버의 레파지토리로 관리되는 빔 구성 환경이 그대로 바로 설정됩니다. 같은 도메인의 Git 서버에 여러 계정을 사용한다면 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메인 주소 앞에 유저네임을 명시하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더라도 글로벌보다 로컬에 계정을 등록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글로벌로 설정하는 것을 원한다면 유저네임과 유저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격 서버는 다양한 컬러 테마의 사용자가 접속될 수 있으므로 다크와 라이트 테마 모두를 고려한 원서버를 닷비말시 파일의 템플릿으로 하겠습니다. 빔 패키지들도 미리 구성한 설정대로 설치해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Git 레파지토리에서 관리되는 정보보다 업그레이드된 패키지들은 아이콘과 컬러로 구분해줍니다. CLI 환경에서는 텍스트 편집기와 더불어 ls 명령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ls보다 파워풀하게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lsd를 설치하겠습니다. 파일 목록의 표시의 컬러, 아이콘 등이 추가되고 파일 사이즈도 단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db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파일 전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원격 서버로 전송해야 하므로 링크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원격 서버에서 wget으로 바로 다운로드하겠습니다. db 파일로 lsd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했던 db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lsd의 설정은 .config/lsd 디렉토리에서 관리됩니다. lsd의 기본 컬러 테마는 다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라이트 테마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서버는 다양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크와 라이트 테마 모두를 고려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솔라리즈드 라이트 테마를 기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링크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원격 서버에서 wget으로 솔라리즈드 라이트 테마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커스텀 컬러 테마는 컬러즈.yaml 파일이어야 합니다. 솔라리즈드 라이트 테마를 다크 테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편집하겠습니다. 유저와 그룹의 색상은 테마와 상관없이 잘 보여지나 빨강색과 노란색 계열이라서 색의 대조가 강하므로 둘 다 노란색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230번대 컬러는 너무 어두워서 다크 테마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올더데이트 색상은 다소 어두운 편이라서 조금 밝게 해서 다크 테마에서도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235번 컬러들을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config.yaml 파일의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데
코딩 기차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설정들을 복사해오겠습니다. SSH로 원격 서버에 접속할 때 X11 포워딩 옵션을 주었고, 원격 서버에 빔 GTK3를 설치했으므로 원격 서버의 빔 편집기에서도 언네임드 플러스로 시스템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마를 커스텀으로 설정해야 컬러 지점 야물 파일에 설정이 반영됩니다. 날짜 포맷은 ISO 포맷을 기반으로 날짜와 시간 사이의 요일이 더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디렉토리가 먼저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ls 대신 lsd를 실행하면 보다 파워풀하게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lsd의 아이콘들은 너드 폰츠의 폰트 글리프가 사용되는데 원격 서버가 아니라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설치된 로컬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사용자 중에는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콘이 깨지는 정도라서 아이콘 표시를 유지하겠습니다. 닥배CRC 파일을 빔 편집기로 열겠습니다. 빔이 덕의 빔 편집기의 구성 환경이 이미 설정된 상태로 빔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가 컬러로 표시되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의 내장 터미널 혹은 루트 계정에서는 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포스 컬러 프롬프트를 활성화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사용자 골뱅이 호스트네임으로 시작되게 설정되어 있는데 프롬프트에 표시되는 호스트네임은 닷을 구분자로 분리된 첫 번째 레벨의 단어만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호스트네임에 닷이 없는 구름으로 설정되어 있어 호스트네임의 뒷글자들이 잘리지 않지만 구름.org처럼 도메인 이름을 호스트네임으로 사용한다면 .org 등은 잘립니다. 호스트네임을 구름.org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된 호스트네임은 원격 서버에 다시 접속했을 때부터 반영됩니다. 호스트네임의 글자가 닷을 기준으로 뒷부분이 잘리지 않고 전부 표시되게 하려면 역/ 대문자 H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영상 녹화 전에 웹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패널에서 이미 구름.org로 설정해 놓았는데 원격 서버에서는 닷 뒤에 글자들이 잘려서 표시되는 것을 감안해서 패널을 통해 입력된 값은 웹 호스팅 업체에서 잘라서 설정되게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친절로 보입니다. ls를 lsd의 알리아스로 설정하면 ls 혹은 l를 실행해도 lsd가 실행됩니다. 안시 컬러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 ls의 디렉토리가 먼저 보이게 하는 옵션만 설정하겠습니다. 빔 내장 터미널만 단독으로 실행되게 설정한 세션 파일을 불러오는 배쉬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팀웍스 같은 별도의 터미널 멀티플렉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빔 내장 터미널만 단독으로 실행되게 설정한 후 세션으로 저장하면 다중 터미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닥배CRC 파일의 설정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에서도 프롬프트가 컬러로 표시되지만 바뀐 호스트네임은 원격 서버에 다시 접속해야 반영됩니다. 원격 서버 환경 설정에 다소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한 웹서버 구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에서는 마리아DB도 간단히 레파지토리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 서버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하면 다소 오래된 버전의 마리아DB가 설치되는데 마리아DB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를 등록하고 설치하면 최신 버전의 마리아DB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우분투의 배포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분투 24.04의 코드네임은 노블입니다. 마리아DB 12.1은 아직 RC 버전이지만 레파지토리를 통해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여기서는 12.1로 설치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 미러 주소는 기본 제시된 주소대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 선택한 설정에 맞춘 레파지토리를 통한 설치 방법이 제시됩니다. 복사해서 원격 서버의 커맨드 라인에 붙여넣으면서 설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직접 타이핑하고 apt 소시즈 파일에 설정할 내용만 코딩 기차에서 복사해서 작업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자가 HTTPS를 통해 데이터 및 패키지에 접근하게 해주는 패키지와 컬이 필요합니다. apt로 설치하겠습니다. 마리아DB PGP 키를 다운로드할 디렉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마리아DB PGP 키를 컬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마리아DB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는 방법은 멀티라인 스타일 apt 포맷과 싱글라인 스타일 apt 포맷이 있습니다. 코딩 기차 사이트에서 복사해온 멀티라인 스타일 apt 포맷을 붙여넣겠습니다. 아키텍처는 AMD 64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2비트 OS 아키텍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OS 아키텍처를 설정하지 않으면 apt 업데이트 시마다 32비트 OS 아키텍처에 대한 레파지토리도 같이 갱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경고를 보게 됩니다. 추가된 레파지토리가 반영되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마리아DB 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마리아DB 시큐어 인스톨레이션 명령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 루트 계정에 비밀번호가 없으므로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할지 물어보는데 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하게 설정하면 운영체제의 로그인 사용자가 루트 계정일 때 인증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마리아DB 10.4부터는 운영체제의 로그인 사용자가 루트 계정이면 설정과 상관없이 유닉스 소켓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이 됩니다. 즉 운영체제의 로그인 사용자가 루트 계정이 아닐 때만 마리아DB의 루트 계정 비밀번호로 인증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들도 환경에 맞게 설정하겠습니다. 웹서버로 엔진X 웹서버를 설치하겠습니다. 아파치 HTTP 서버는 C10K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모던한 엔진X 웹서버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아파치 HTTP 서버는 HTTP3에 대한 지원 계획이 아직 없으나 엔진X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분투 24.04에서 기본 제공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하면 엔진X 1.24가 설치되는데
엔진X 1.25부터 HTTP3를 지원하므로 레파지토리를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분투 24.04에서 기본 제공되는 레파지토리로 설치했습니다. 요즘은 TLS 보안 인증서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레츠 인크립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레츠 인크립트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제대로 인증된 중개기관 및 루트 CAU와의 체인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보증받습니다. 레츠 인크립트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내부적으로 80번 포트와 433번 포트를 사용하므로 발급 요청 전에 웹서버를 중지해야 합니다. 레츠 인크립트로 TLS 인증서를 발급받겠습니다. D 옵션 뒤에 발급받을 도메인을 적어주면 됩니다. 처음 실행한다면 처음 한 번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정 및 동의를 해야 합니다. 긴급 갱신과 보안 알림 등을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아크메 서버로 등록하기 위해 동의하겠습니다. 레츠 인크립트 프로젝트 파트너와 이메일을 공유할지 묻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레츠 인크립트는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0일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므로 수시로 새로운 인증서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메인이 실제로 DNS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서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와일드카드 도메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와일드카드 도메인으로 발급받으려면 DNS-TXT 레코드에 실시간으로 발행된 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갱신 시마다 새로 발행된 코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동으로 인증서를 갱신하게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증서 발급이 끝났으므로 웹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생성된 인증서 파일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인증서 파일들은 첫 번째 D 옵션에 설정한 이름의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스크립트도 코딩 기차에서 복사해오겠습니다. 인증서를 갱신하려면 웹서버를 중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갱신을 시도하려는 날짜의 달이 인증서가 갱신된 날짜의 달과 다를 때만 진행하게 작성하면 웹서버의 중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달만 비교한 이유는 크론 잡에 스케줄링할 때 2달마다 특정 요일에 실행되게 설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레츠 인크립트의 인증서는 90일의 유효기간과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므로 2달마다 갱신하되 갱신 가능한 날짜가 안 맞는 등의 이유로 갱신을 못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당 월에서는 매주 시도하게 스케줄하겠습니다. 곧 11월이 되므로 홀수달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새벽 2시 반에 인증서 갱신을 시도하게 스케줄하겠습니다. 한 달은 4주 정도 되므로 첫 번째 월요일에 인증서 갱신을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서너 번의 시도를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동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PHP, 자바 등의 서버 프로그램 언어가 필요합니다. 엔진X는 PHP를 패스트 CGI 인터페이스로 연동합니다. PHP FPM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해당 언어의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모듈을 설치하고 이를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 관리하지만 PHP는 보통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로 모듈을 설치하므로 APT로 PHP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PHP에서 MariaDB와 연동할 때도 apt로 PHP MySQL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PHP 모듈들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curl, zip, gd, MB-스트링 모듈은 추천이라기보다 PHP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거의 필수 모듈들이라서 미래 설치부터 하고 보통 개발하게 됩니다. PHP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에러 로그를 기록할 파일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한다면 적절한 업로드 가능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웹서버에서도 요청 바디의 최대 크기를 맞춰줘야 합니다. 다국어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웹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다양한 위치에서 접속이 가능하므로 타임존은 etc, utc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출력할 때 타임존 옵션을 통해 얼마든지 쉽게 해당 지역의 시간으로 출력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PHP 로그가 기록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계정 소유를 www 데이터 계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PHP FPM을 재시작하겠습니다. JDK는 현 시점의 최신 LTS 버전인 OpenJDK 25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러 버전의 오픈JDK를 설치했다면 업데이트 얼터너티브즈를 통해 원하는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버전만 설치된 상태이지만 자바가 설치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패스가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자바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혹은 자바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자바 홈이 설정되어 있어야 실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바 홈을 설정하겠습니다. 제로그인부터 반영되는데 소스 명령어로 동일 셀에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자바는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이므로 그래들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개발하는데 서버에서는 다 개발된 결과물을 배포만 하는 것이라서 별도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아파치 톰캣 같은 와스가 필요합니다. 스프링부트로 개발한다면 와스가 필요 없고 자카르타 2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에도 그래들의 플러그인 등을 통해 개발하므로 와스가 필요 없지만 배포 시에는 스프링부트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조차도 멀티 도메인 등을 적용하기 위해 와스에 얹어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톰캣 11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톰캣 11은 자카르타 2 11 기반이고 서블릿 6.1을 지원합니다. 아파치 톰캣의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톰캣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wget으로 톰캣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톰캣 디렉토리에 압축을 풀었으므로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는 버전만 있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추후 톰캣을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유지된 이전 버전을 그대로 참조하거나 다시 원복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커런트 등의 이름으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주면 버전 변경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버전만 사용 중이고 진행상 설명이 다소 길어지고 어수선해질 수 있으므로 심볼릭 링크 처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스템D에 톰캣 서비스를 등록하겠습니다. 코딩 기차 사이트에서 톰캣 서비스의 설정들도 복사해오겠습니다. 톰캣 서비스 실행 사용자와 그룹은 톰캣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면 루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치된 오픈JDK의 자바 버전에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버전입니다. 톰캣 버전도 다르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줬다면 톰캣 버전이 바뀌어도 서비스 파일의 수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추가된 톰캣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데몬을 다시 로드하겠습니다. 톰캣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톰캣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톰캣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SSH에 접속하면 처음에 보여지는 정보들은 MOTD에 위한 정보들입니다. 우분투 서버의 기본 MOTD 메시지들은 충분히 유용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시각적이고 가독성이 좋게 꾸미겠습니다. 시스스탯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스스탯은 리눅스 성능 측정 도구입니다. 일부 정보를 시스스탯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서버 정보를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딩 기차 사이트에 제가 선호하는 포맷으로 정보들을 출력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복사해오겠습니다. 복사한 스크립트를 붙여넣겠습니다. 업데이트 MOTD D 디렉토리에 쉘 스크립트 중에 실행 권한이 있는 파일 이름 순으로 그날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새로 작성한 쉘 스크립트에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출력하는 쉘 스크립트는 실행 권한을 빼겠습니다. 원격 서버의 연결을 끊겠습니다. SSH로 원격 서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기본 설정된 프롬프트는 호스트네임에 닷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에 단어만 표시되지만 이제는 전체 호스트네임이 다 표시됩니다. 그날의 메시지도 보다 시각적이고 가독성 좋게 바뀌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